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친명 인사를 강조하거나 다선 의원들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등 조사 항목을 놓고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카르텔이 권력을 누리고자 혈안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업인 3,500명은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우리 당에서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선 탈락은 본선에 아예 나가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공천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여야 모두 공천에 친 누구누구에는 없을 거라며 공정을 강조하고 있죠. 이 공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까지 면접대에 올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략지역구 공천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문구가 여럿 나왔거든요. 특정 후보란 맞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입니다. 오늘 뉴스7은 MBN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유권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양숙 씨는 1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는 3번. 당내 경선에선 경력을 표기할 때 고 김대중, 노무현 등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대표 이름도 넣지 못하게 했지만 특정 후보 이름 앞 이 대표 이름이 내세워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변호하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금천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명 밀어주기 해석이 나오는 대목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 측근이란 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동갑과 동작 을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각 3선 진선미 의원과 초선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인데 서울 종로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경쟁력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갑에선 전 전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변호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조사는 아니라고 한 발 뺐지만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공정을 의심할 만한 눈에 띄는 여론조사는 또 있었습니다. 다선 의원들 지역구 그리고 호남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답할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겠죠. 3선 이상 의원의 공천 제한을 주장하며 현역 물갈이 목소리를 내온 건 공교롭게도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조직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다선 현역 의원 지역구와 호남 지역에서 진행됐던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일부 3선 이상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의원에 대한 인지도 질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설문이 실시된 지역 의원들은 부랴부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는 불쾌감이 나옵니다. 현역 의원 평가가 끝났고 공천 룰도 정해진 상황에서 의혹을 살 만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른바 다선 의원 물갈이는 민주당 내 친명 원외 조직에서 요구해온 주장입니다.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4분의 3, 즉 39명 중 30명은 물갈이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과 관련 없는 여론조사라며 경쟁 상대당에서 내분을 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변명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한 민주당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역 물갈이가 실제 이뤄질 경우 당내 후폭풍은 적잖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독단과 무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12차례나 언급하며 정부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라가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고 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 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정적 죽이기뿐이고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은 정치 양극화와 정치 테러의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정치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면서도 상황이 엄중해 원내 일당 목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이 대표는 내일부터 영입 인재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섭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현재 정치권의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운동권이 지금은 이 카르텔이 됐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고 있죠. 시대 정신에 맞는 토론회라며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입니다.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함은경 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은 86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시대착오적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운동권이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내려오면서 허황된 이론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한동훈 위원장은 축사로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을 향유하고자 혈안입니다. 이어 정치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운동권을 향한 공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인사들을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겠다고 했었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건 하지만 불출마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불러주면 뛰겠다는 말도 되기에 유 전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까? 험지 출마 같은 것을 포함해서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국민의힘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고민 자체를, 그러니까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을 지키겠습니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남긴 이 글이 발단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에 남겠다면서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건 당으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겁니다. 경기지사 출마 이력이 있는 유 전 의원이 수도권의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단번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MBN에 유승민 전 의원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전략 공천 등에 대해선 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 투입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그런 검토나 논의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온 유 전 의원에게 당이 정치적 공간을 내주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최대 승부처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 주요 도시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철도 지하화 얘기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공약으로 나왔었던 거죠. 이번엔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상자를 들고 주민들과 육교 위로 올라섭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수원 장안구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소아과를 가려고 할 때 저쪽에 소아과가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 도시, 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에 드는 재원은 상부 부지를 개발하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4.10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공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받고 원 전 장관은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사실상 명용대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예비 후보 면접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약 10분간의 짧은 면접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대표임에도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면접을 본 이유에 대해선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는지 묻자 여유로운 미소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도전장을 낸 원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을 공천을 신청하며 경쟁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한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모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인천 개항을 공천 절차에 뛰어들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예비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공천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반발도 있었죠. 일단 3명의 예비 후보를 보면요. 원희룡, 김경률, 이윤희숙 호칭을 제외하고 여권 험지에 뛰어든 인사들이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 호명을 받은 예비 후보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후보들 반발과 함께 이 사천 논란도 일었지만 한 위원장은 보란 듯 이 후보 띄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설명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링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링 밑에서도 어쨌든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네요. 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개파색이 비교적 옅고 공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구에 있는 한 재선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 사천 논란은 모든 선거에서 불거지는 문제고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며 지금은 무조건 후보 띄우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잘하고 있다는 건데 전임 공관위원장이었던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 후보 부각에 실패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당과 공관위가 혼연일체로 후보를 부각시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공천 전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만약에 당이 띄운 인사를 꺾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당내 반응이고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까지 사천 논란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당 내에서도 물론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좀 과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게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잘하고 있다, 과하다 이런 온도차는 대통령실과 당의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라면서 공천 주도권을 세게 가져가고 있는데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정 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 시기는 여당보다 지금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친문 달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친문 패권에 반발하면서 당을 떠난 이현주 전 의원의 이 복당 문제를 두고 이 개파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친문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는데요. 탈당파 의원들도 끌어안지 못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친문 저격수에게 직접 복당을 제안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표가 직접 먼저 전화 걸어서 타진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거는 우선 격이 안 맞고요. 방식이 틀렸어요. 일단 먼저 나섰다는 거에 비판이 제기가 되자 일단 지도부에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선 건 아니라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약간 지금 발을 뺀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의원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친문도 달래고 뭐 이런다는 건데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은 불발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좀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주류였던 이 친문 세력 그리고 새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 세력 간 신경전은 앞으로 거세질 텐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친명계 인사들의 경쟁력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개파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정책연구기관이 지난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해 줬다면서요. 이때 나온 게 모병제 공약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국방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김 원장은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서 공약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2명과 센터장, 실장이 동원됐고 이 대표 캠프의 모병제 공약 등을 개발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약 개발에 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에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정황도 확인돼 비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공적 자원으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도왔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비밀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여야의 정책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는 지면으로부터 가깝게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의 최대 강점인 저공 비행 능력을 과시한 건데 탄도 앞부분엔 기존에는 없었던 유도 비행용 광학 장치까지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바탕에 흰색 띠가 그려진 미사일이 지면에 가까이 붙은 채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어제 서해상에서 발사한 기존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훈련을 통해 반격 태세를 검열했다고 했는데 이미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도의 앞부분엔 기존 순항 미사일과 달리 유도 비행에 필요한 광학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식별됐습니다. 순항 미사일의 최대 강점인 저공 비행은 물론 유도 기능 등 전반적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 가지고는 실제로 캐치를 못하는 거죠. 순항 미사일은 자폭무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의 육해상에서의 연속적 순항 미사일 발사는 기존의 탄도미사일 도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총력 안보에 힘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각종 도발을 반민족 반통일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어 접경지 도발,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참석하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등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 대응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온종일 안보 행보를 이어간 것은 그만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 매년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홍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자초지종 뉴스 추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줄 현금을 만들라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권유하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법정에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받은 돈은 2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이 맞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3선 의원이면서도 준법 선거 의무를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실형에 선고되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의혹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아무래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겠죠. 윤관석 의원의 재판 결과가 송 전 대표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법조팀 박은지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윤 의원 역할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3선 중진이자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았던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준 사람입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시켰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절반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나머지는 의원회관에서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 조사와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현장 조사를 통해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마치려면 언제쯤 될까요? 네, 지난해 말에는 허종식 의원이 이번 달 초에는 이성만, 임종성 의원이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소환에 협조해 줄 것을 최근 적극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소환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송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대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과정의 최종 승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정경 유착과 금권 선거였다며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속 이후 5차례 소환 조사에서 단 한 번만 출석했고 그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선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별건 수사 압박을 넘겨서 하는 거잖아요.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만 캠프 관계자들 사이 금품이 오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현재 상황이 송 전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봤자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조팀 박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죠. 그런데 오늘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체 중 처음으로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진 겁니다. 기업인 3,500여 명은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800만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법안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우리가 가장 강한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상황. 이를 유예하는 안을 여야가 협상 중인데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거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이후에는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부산에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규모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후 첫 사례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럼 이번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업체의 모든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인데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마스트로 불리는 집게차 장비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입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는데요. 이번이 확대된 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산 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이곳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었죠. 그런데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계도해야 할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겁니다. 그것도 유류 저장 탱크 맨홀 바로 앞에서요. 이 지역 임시소방서에선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북소방본부는 사과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복장을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소방관입니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놀랍게도 주유소입니다. 소방관 2명이 오셨는데 그 점검은 아니고 임실소방서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한 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때 순간 놀라고. 주유소 내 흡연을 못하도록 계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관이 되레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소방관이 담배를 피운 장소에는 이렇게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바로 밑이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더욱이 흡연 영상이 녹화된 시기가 여름철이어서 유증기로 폭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소방관은 맞지만 우리 직원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분이 여기 소속인지? 저희들이 왜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전북소방본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새벽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넘어져 있다는 화물차를 더 큰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2차 사고였던 건데 숨진 운전자 중 한 명은 사고 수습을 돕던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스치더니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도로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뒤따르던 1톤 트럭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트럭 운전자가 도로를 걸어 쓰러진 화물차 운전석 위쪽에 올라 안쪽을 살핍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부서진 파편 등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빠른 속도로 달리던 16.5톤 화물차가 처음 전도된 4.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유턴차 차 세워놓고 이제 도와주려고 차에 쳤어요. 이 2차 사고로 부상자를 구조하려던 1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과 4.5톤 운전자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난 차량을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걸로 봐서는 전방 주시의 태만이지 않을까.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52건,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이동할 수 없으면 신속하게 몸부터 피해야 하고 사고를 돕게 되더라도 본인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조선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가 조선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거짓말을 일삼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사 모방 범죄가 잇따르기도 했었죠. 이혁재 기자입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조 씨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의 범행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범행은 전국 각지에서 유사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올려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선고가 가능한데 조선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30년간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요 의혹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고발 사주의 주범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최강욱, 유시민 등 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적혀 있습니다. 2020년 4월 조상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거고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한 실명 판결문이 고발장에 포함된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직접 관여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또 김 의원이 조 부위원장에게 저희가 작성해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고발장을 보낸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공수처는 앞서 당시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건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맘스터치가 을인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 단체 결성을 주도한 가맹점주에 대해서 계약을 끊고 물품 공급도 중단하는 등 가맹점주의 길들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맘스터치 매장입니다. 대표 햄버거의 가격이 5,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두툼한 크기에다 가격도 저렴해 고물가 시대에 입소문이 나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장은 단시간에 1,400개까지 늘었고 2021년에는 롯데리아를 제치고 42년 만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덩달아 본사와 가맹점 갈등도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가맹점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본사는 오히려 일부 원재료 공급 단가를 올렸고 가맹점주들이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황성구 씨는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결정권은 본사가 갖고 있어요. 물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본사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는 황 씨에게 압박과 함께 경고장을 보냈고 가맹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맘스터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황 점장에게 가맹 계약 해지와 물품 공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에 보장된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은 벌써 4번째로 최대 과징금 규모가 5억 원으로 제한된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건 가해자가 내 전화번호는 물론 내가 사는 곳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당장 몸을 피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성인 척 중고거래를 반드시 만나서 하고 싶다고 말을 걸더니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모두 차단당하자 1원씩 100차례 넘게 계좌 송금으로 연락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체자 이름 대신 불지르겠다는 위협 문구를 씁니다.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계좌번호를 아는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아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들어오려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도 누르고서 약간 그런 시도를 계속 한다든지. 스토킹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700건, 하루 평균 19건 접수됩니다.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피해자들이 급하게 몸을 피할 곳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긴급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간 살 수 있는 장기보호주택도 만듭니다. 경찰 비상벨하고 호신용품,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과 긴급 신고가 되고요.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주비 일부는 물론 신변 보호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도시 리모델링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죠. 그 대상이 현재 51곳에서 100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택지 규모가 조금 작아도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건데 용적률도 동간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론적으로는 7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일대 가양 택지 지구입니다.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대상이지만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에 살짝 못 미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해 이 지역도 적용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때 용적률이 높아지고 각종 건축 규제도 완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공공택지 또는 인접지역을 포함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했습니다. 인접지역까지 포함되면서 기존 51개였던 적용 대상이 서울 9개, 수도권 30개, 대구 10개 등 108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어 최대 750%도 가능하고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고 75층의 새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 겁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 공공환수가 추진됩니다. 그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서 그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노후화된 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다만 대상 지역 확대에도 공사비급 등과 고금리 등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여기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어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득실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전모 씨는 재작년에 2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을 때만 해도 4.8%였던 금리는 6.8%까지 올랐고 매달 80만 원대이던 이자는 1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대출 받은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자 부담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겠다 하고 이게 언제 나오는지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좀 이번에는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아쉽긴 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많지만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아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감면 혜택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 보증기관과 갈아탈 보증기관이 같은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움 때문인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첫날처럼 신청자가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그런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야겠죠. 정부는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모든 시점에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의료진으로 위장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병원에 침투해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인 병원에서 그것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암살한 거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의사가운을 입은 남성과 히잡을 쓴 여성이 총을 들고 병원 복도에 나타납니다. 벽 한쪽에는 무릎을 꿇은 남성이 겁에 질린 듯 앉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군이 병원에 침투해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습니다. في غرفتهم كانوا نائمين على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 ب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مباشرة في عيرة نارية في الرأس.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 같은 다른 음모를 계획하고 있어 사살했다고 주장합니다. אנחנו היום בבוקר הכנסנו כוח של הימ"מ לתוך בית חולים בג'נין, שבתוכו חוליית מחבלים שמתכננת הוצאת פיגוע קשה להרוג אזרחי ישראל. 하마스와 유족은 비겁한 암살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فهم قصفوا المستشفيات وقصفوا الجامعات والمدارس والمساجد حتى بيوت الله عز وجل قصفوها فأنا لا أستغرب يعني هي جريمة نكراء. 이스라엘은 또 가자 지구내 하마스 땅굴에 진행 중인 침수 작전도 처음 인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하마스는 6주 휴전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타협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겁니다. 어쨌든 중국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겠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선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당내 갈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배후가 러시아 정보기관이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자국 선거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의 개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 지난해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但是只要双方坚持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完全可以超越分歧，找到两个大国正确相处之道。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제기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동에서도 두 사람은 시 주석의 약속을 재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펜타닐 등 마약 대응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서 딥페이크 논란을 겪었던 미국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엔 올해 대선 경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스위프트의 지지를 요청하자 트럼프 캠프에서 이번에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거든요. 스위프트는 말 한마디로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을 유권자로 등록시킬 정도로 젊은 층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워싱턴에서 추진학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캠프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야심찬 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7,900만 명, 지난해 9월 젊은 층의 선거 참여 동료 게시물은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유권자로 신규 등록하는 등 영향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에서도 지지한 바 있어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op superstar Taylor Swift announced her support for Democrat Joe Biden in an interview with V Magazine.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스위프트 콘서트 투어 현장을 직접 찾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올해 대선에서도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Let's say that I like Taylor's music about 25% less now. 연예인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Of course, I have my opinion about everybody and everything. But I learned a long time ago, keep your damn mouth shut if you want to stay in show business. I'm not in politics. 이런 가운데 바이든 캠프는 스위프트 외에도 여러 유명인과 소셜미디어 스타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유명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바이든 캠프의 전략은 올해 대선에서 반 트럼프 지지로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고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 중국 등은 한파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국가들은 40도가 넘는 숨막히는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건조한 날씨 탓에 일주일째 산불을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온도계는 42도를 나타냅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려 연신 물로 몸을 적시고 천막이 쳐 있는 그늘에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남미 곳곳에서 며칠째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Tenemos alerta roja declarada para la región metropolitana y la región de O'Higgins por calor extrem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산불은 극한 더위와 강한 바람에 일주일이 다 돼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250명이 넘는 소방대원과 헬기를 동원했지만 2,0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적도 부근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용선 경주는 강에서 용을 닮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전통놀이인데요. 강물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엔 어떻게 용선 경주를 할까요? 오늘의 장면으로 확인하시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여기에 국외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전역의 공기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도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주로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7도, 부산이 10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입춘인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